안녕하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TV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저에게도 세상에 이런 일이 펼쳐질 줄은 몰랐던 사람이에요. 적당히 나이가 차서 한 결혼이었고 처음엔 평범한 가정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는 시누이의 시어머니. 사실 힘든 날들을 보냈습니다. 처음엔 남편의 가족이니 내 식구나 마찬가지니까 잘하자라고 생각했고 이렇게 해야 맞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말은 썩 듣기 좋게 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그냥 솔직한 사람들이어서 그런 거라고 늘 좋게 생각해 왔던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을 되뇌임에도 불구하고 가끔 열받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언니, 냉장고에 먹을 게 왜 이렇게 없어요? 장 좀 봐야겠다. 집에도 먹을 게 없어서 여기 밥 좀 얻어먹으러 온 건데. 자기 장 안 봤어? 주연이 밥 차려줘야 하니까 장 좀 봐와. 가뜩이나 얜 미숙아로 태어나서 잘 먹어야 하거든. 자기가 생활비를 입금해야 장을 보지. 저번 달도 그렇고 이번 달도 생활비 안 줬잖아. 뭘로 장을 보라는 거야? 너 돈돈거린다. 너 아르바이트 하는 돈 있잖아. 그 돈으로 일단 장 좀 봐. 아직 내가 월급이 안 나와서 그래. 곧 나올 거야. 내가 아르바이트 하는 걸로 애 보육비하고 우리 생활비 하면 남는 돈도 없어. 당신 월급이 그 정도로 밀렸으면 회사를 딴 데 알아보던가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나도 지친다 정말. 아가씨, 장 볼 돈 없어서 못 본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저 들으라고 하는 거죠? 매번 밥만 축낸다고 들리네요? 아니, 먹는 김에 수저 하나 얻는 게 뭐가 어떠다고. 아가씨, 수저 하나 얻는 거 별거 아니죠. 결혼하고 지금까지 우리 집 올 때 김 한 봉지라도 사온 적 있어요? 저도 섭섭하네요. 허구한 날 임금 체불이 되는 남편과 매일 밥 얻어먹으러 오는 시누이, 그리고 철없는 시어머니. 제 삶도 벅차다고 생각했는데 이들의 뒤치다꺼리도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참고 견뎠던 건 가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남편과 결혼을 할 때 홀어머니 밑에서 큰 걸 모르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예상을 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람인지라 그들의 뻔뻔한 행동에 혀를 내두르는 적이 많았고 겨우겨우 마음을 다스리며 살았다고 해도 가언이 아니었어요. 나 내일 산악회에서 밥 먹으러 가야 하는데 돈 좀 줘라. 한 10만 원이면 될 거야. 매번 밥 얻어먹을 순 없잖니. 어머님, 저번에도 제가 50만 원 드렸는데 그걸 벌써 다 쓰셨어요? 저 한 달에 아르바이트해서 120만 원 벌어요. 그마저도 아이 때문에 못 가는 날도 있는데 어떻게 매번 저 보실 때마다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달라고만 하세요. 언니, 웃긴다. 지금 그 말은 우리 엄마 보고 벌어 쓰라는 거예요? 막말로 오빠가 지금 월급이 밀려서 그렇지. 월급 받으면 다 해결될 일이구만. 되게 푼돈으로 생색내네. 새언니 시집살이에 내가 아주 눈치 보여 죽겠어요. 없이 사는 게 서럽지. 지난번에도 밥 가지고 그러더니 아예 대놓고 눈치를 주네 진짜. 엄마, 더러워서 여기 이제 오지 말자. 우리 그지 취급하잖아. 아가씨, 말 다 했어요? 어쩜 그리 꼬아듣는지. 돈이 없으면 아껴 쓰는 게 정상인 거고 이걸 얘기한 건데 꼭 그렇게 말할래요? 전 그렇게밖에 안 들려서 이렇게밖에 말 못하겠는데요? 꼴랑 용돈 얼마 준다고 생색내는 거야 뭐야? 됐어요. 조금이라도 맞는 소리를 하면 저렇게 쌍심지를 켜고 덤비는 탓에
말도 못했던 세월이었고, 그래도 남편이 돈을 못 벌어오는 것이지 성실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으로 버텼어요.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고 그래도 참았는데 그건 착각이었어요. 마음씨가 선하다고 믿었던 남편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 이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친정엄마가 아프시게 되면서 남편의 행동을 보고 느낀 거랍니다. 그리고 제가 시댁 식구를 가족으로 느끼는 이 감정이 혼자만의 생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실망을 크게 하게 되었어요. 매일 저와 투닥투닥했어도 마음만은 가족이라 여겼던 사람들의 진심을 알았거든요. 아니, 그럼 우리 아들이 니네 엄마를 모셔야 한다는 거야? 어떻게 그러냐? 그게 처가살이지? 요즘 세상에 어찌 그래? 엄마한테 자식이 저밖에 없잖아요. 제 손으로 엄마 병간호 하는 게 맞는 거지 싶어요. 아마 어머님이 아프셨더라도 요양원에 보내드리기보단 제가 모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족이니까 가능한 거죠. 나랑 니네 엄마랑 같냐? 난 시어머니고 니네 엄마는 딸 가진 죄인인데 어떻게 사위 집에서 거주한다는 거야? 에휴. 그러게. 언니, 그건 아니죠. 그럼 내가 불편하잖아. 언니 집에 허구한 날 가는데 거기에 사돈이 계셔봐. 그게 되겠어요?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저 그동안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저희 집에 하루 종일 눌러 앉아 계셔도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런데 아픈 엄마 좀 모시겠다고 하는 걸 그렇게 두 분이 쌍심 지키고 반대해요? 전 자식 아닌가요? 아가씨도 시집 가면 어머님 나 몰라라 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어쨌든 정말 실망이에요. 제 마음 변하지 않으니 그리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건강관리하는 것도 애들한테 폐 안 끼치는 거라니까. 사돈은 어쩜 그렇게 폐만 끼친다니? 에휴, 짜증나 정말. 그러니까 가뜩이나 뭐 해준 것도 없으면서 딸 하나 있는데 꼭 폐를 끼쳐야겠어? 엄마는 건강관리 잘하셔. 당연하지. 난 사돈처럼 뻔뻔하지를 못해서. 아무리 딸이 모신다고 해도 그렇지. 그걸 홀랑 좋다고 해? 이기적이라니까. 진짜 드릴 말씀이 없네요. 어머님이랑 아가씨를 제 친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뒤통수 맞은 기분이에요. 우리말이 맞잖아요. 저야말로 언니랑 사돈어른 이기적인 거에 할 말이 없네요. 우린 어쩌라고 사돈을 모시겠다는지. 결혼하고 애 낳기 전 그래도 커리어 우먼으로 승승장구를 했던 터라 전세지만 이 조그만 아파트도 제 힘으로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결혼 후 몸만 들어와서 살고 있었던 거였고 이런 부분을 따지는 건 아니었지만 시댁 식구는 이 집이 꼭 남편 집인 것처럼 저에게 절대 안 된다고 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전 남편에게 제 편을 들 것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제 편을 들기는커녕 본인의 가족 편을 들면서 저에게 싫은 내색을 계속하기 시작했어요. 홀로 벽을 보고 싸우는 느낌으로 힘들더라고요. 아, 엄마 말이 맞지. 솔직히 그게 처가살이지 뭐야? 장모님이랑 있으면 내가 불편하기도 하고 그냥 가까운데 월세 얻어서 자기가 자주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집도 좁고 장모님 방 하나 내주면 내 컴퓨터 방이 없어지잖아. 말 다 했니? 이렇게 말하기 싫은데 여기 누구 집인데 다들 그렇게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미안한데 여기 내 집이거든요. 내가 내 집에서 우리 아픈 엄마 모시겠다는데 왜 다들 그러시는지. 자꾸 그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도 통보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말기암 엄마를
혼자 살게 내버려 두라고? 엄마가 살면 얼마나 살겠니? 병원에서도 시한부라고 하는데 그걸 못 참아? 아유, 무섭다 너. 그래, 네 집이다 이거지? 어쩜 애가 저렇게 못되게 말하는지. 네 집이니까 그럼 네 맘대로 해. 그래, 네 마음대로 해. 솔직히 남자가 장모 모신다고 어디 가서 얘기해봐. 다 널 욕하지. 됐어, 네 마음대로 해라. 이제야 속이 시원해요? 사돈어른 아픈 건 유감이지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불편하게 해야 했는지 의문이네요, 정말. 좋은 마음으로 엄마를 모시고 싶었지만 결국엔 시댁과 얼굴을 붉히며 엄마를 모시게 되었어요. 아픈 엄마지만 눈치가 빤했던지라 오히려 불편해하셨고 사위의 눈치를 보기 바빴어요. 그리고 허구한 날 방문하는 시댁 식구들의 눈치도 보셨죠. 아유, 내가 아파서 괜히 너만 불편하게 한 건가 싶어. 엄마 그냥 혼자 병원 다니고 그래도 되는데. 엄만 내 엄마잖아. 엄마가 자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혼자 이제 거동도 힘들어질 텐데 내가 모시는 게 맞지. 눈치 보지 마. 여기 내 집이고 엄마가 나 키워준 것처럼 내가 엄마 케어하는 거니까 미안해 하지도 말고 그냥 건강히 옆에만 계셔 주세요. 장서방, 미안해. 괜히 자네만 불편하게 돼버렸네. 내가 굳이 괜찮다고 했는데 보라가 하도 난리를 쳐가지고. 뭐, 본인 집이라고 그렇게 떵떵거리는데 제가 별 수 있나요? 어머님은 능력 있는 딸 두셔서 좋으시겠어요.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지금 그거 나랑 엄마 들으라고 대놓고 비아냥거린 거 아니야? 내가 당신 엄마 눈치 준 적 있어? 예, 그만해. 아유, 나 때문에 이게 무슨 꼴이야. 엄마 머리 아프니까 보라 너도 진정해. 장서방, 미안하네. 엄마가 뜯어말려 큰 싸움까진 가진 않았지만 그날 얼마나 화가 나던지 아직까지 생생해요. 그리고 엄마의 병간호가 시작이 되었고 이미 말기암을 판정받은 엄마였기 때문에 눈에 띄게 몸이 쇠약해지셨어요. 그런 모습에 마음이 아팠고 평생 혼자 사시면서 제 뒷바라지를 했던 분이라 그런지 더욱더 죄송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내가 엄마를 살릴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고 싶었는데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역이었기 때문에 정말 마음이 아프고 슬픈 때였습니다. 사돈어른은 딸 자식 잘 둬서 좋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딸 집에 거주할 생각을 하다니. 저라면 안 그럴 텐데. 제가 염치가 없죠. 몸이 아파서 죄인이죠 뭐. 저도 됐다고 요양원에 가고 싶다고 했는데 보라가 하도 말려서 그만. 그래도 작정하고 가셨어야죠. 못 이기는 척하고. 결국엔 이 집에 눌러앉고 사이만 불편하고 우리만 눈치 보이게 이게 뭔가요? 그래도 사돈, 제가 몸이라도 성하면 지금이라도 나가겠는데 보시다시피 몸이 성하지를 않네요. 어머님, 그만하세요. 저희 엄마한테 무슨 막말이세요? 그리고 여기 제 집인데 누가 지금 눈치를 주는 건지 모르겠네요. 제가 언제 한번 아가씨랑 어머님한테 눈치 준 적 있어요? 눈치를 한 번도 준 적이 없으니 제 집인 양 이렇게 들락날락 거리시는 거죠. 어머머, 그래, 내가 말 잘못했다. 이 시애미가 아주 없이 살아서 너한테 이런 소리를 듣고 있지? 에휴, 내 팔자야. 내가 좀 잘 살았어 봐. 저게 그러겠나? 아주 내가 없이 산다고 무시하는 거야. 너 그러는 거 아니다.
사돈, 딸 참 잘 키웠어요. 그만해, 보라야. 시어머니한테 그게 뭐니? 우리 딸이 내가 몸이 아파서 좀 예민한가 봐요. 사돈도 그만하시죠. 엄마가 시어머니 때문에 더 아프실 것 같았고, 전 최대한 그래서 엄마를 모시고 근교로 나가기도 하고, 최대한 둘이 있는 시간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조금씩 거동을 하시다가 곧이어 거동도 불편해지기 시작했고 휠체어에 의존해서 다니기 시작했답니다. 그런 엄마를 보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던지 제발 1년만 더 살아달라고 매일매일 간절히 원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그렇게 의사가 6개월의 시한부를 판정했지만 정확히 8개월을 더 지내다가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가족이었던 터라 엄마가 돌아가신 후 우울증이 세게 왔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마치고 엄마에게 남겨진 유산이 7억이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평생 혼자 벌면서 제 앞으로 적금을 차곡차곡 들어놓은 돈과 엄마가 사시던 집과 땅을 정리한 돈이었어요. 마침 보험이 없던 엄마였기 때문에 암 판정을 받으시고 치료비로 막대한 돈이 들어갔었고 제 전셋집마저 월세로 돌려가며 엄마의 병원비를 했던 터라 엄마가 돌아가신 뒤였지만 그 큰 돈에 참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지만 반갑기도 했고 들어갈 돈은 빠듯한데 벌이가 없으니 정말 힘든 것은 사실이었거든요. 엄마가 모든 걸 해결해 준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장모님, 최고다.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그래도 딸 하나 남는 거 혼자 남겨줄까봐 미리미리 대비하셨다는 게 대단하셔. 이 돈은 허투루 안 쓸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없는 돈이라고 생각해. 우리 엄마 유산이잖아. 그리고 이 집도 월세로 돌려서 빠듯해지기도 했고 엄마가 나 부담되지 말라고 알아서 다 해놓으신 거지. 불쌍한 우리 엄마 정말 속상해. 내가 진짜 좋은 아이디어 하나 있는데 나 가게 하나만 차려주면 안 될까? 직장 생활하기도 지겹다. 월급도 밀리고. 때려치워. 그리고 다른 데 취직해. 당신은 가게 할 깜냥이 못 돼. 벌써부터 돈 쓸 생각만 하지? 이거 자기 돈 아니야. 분명히 말했어. 그렇게 신랑 귀를 꺾어야겠냐? 솔직히 너랑 나랑 부부인데 그 돈이 내 돈이나 마찬가지지. 너무 말 섭섭하게 하지 마라. 제 앞에 7억이라는 돈이 나오게 되자 남편은 제 돈에 찝쩍거리기 시작했고 조금 걱정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은 시댁 식구들도 알게 되었고 신우이의 남자친구가 하는 사업에 투자를 해야 한다며 돈을 꺼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더라고요. 계속 거절을 했지만 남편과 신우이 그리고 시어머니는 눈만 뜨면 저를 닥달하기 시작했어요. 낮이나 밤이나 그놈의 돈, 사람을 아주 질리게 했어요. 제가 계속 안 된다고 거절하자 문자로까지 닥달하기 시작한 거죠. 언니, 진짜 믿을만 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언니는 빠지고 돈만 꺼줘요. 3개월 안에 원금 딱 돌려놓을 테니까. 애초에 이런 정보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돈을 못 버는 거지. 이런 정보를 알았는데도 투자를 안 한다? 진짜 바보 팔푼이라니깐요. 남도 아니고 신우이 말도 못 믿어요? 언니가 이제 가족이 우리 말고 누가 있어요. 믿어줘요. 그래, 딱 3개월만 쓸게. 3개월 뒤에 다시 그 돈 들어갈 텐데 뭐가 문제야? 수익은 우리가 먹고 그 원금은 돌려놓을게.
너희 집 월세 3개월치 미리 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됐지? 빚이야 천천히 갚으면 되는 거고. 우리만 들어라. 너한테 좋은 거야. 그래. 좀 가족 말 좀 믿어라. 애가 어쩜 그렇게 의심이 많아? 막말로 우리 영훈이 할머니랑 고모인데 너한테 사기 치겠냐? 세상에 그렇게 쉽게 돈을 벌면 그지들이 어디 있나요? 그냥 다들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면서 돈을 버세요. 딸 자식을 걸고 넘어지며 돈을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였고, 그때 마침 우울증도 엄청 세게 와 있던 터에다가 무기력해진 저로서는 매일 듣는 닭달에 당연히 3개월 뒤에 원금을 받을 생각을 하며 결국 돈을 해주고 말았습니다. 그땐 정신이 없었고 지금 생각하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지만 그땐 내게 남은 마지막 가족이라고 생각하면서 설마하니 돈을 떼먹겠나 싶었습니다. 너 투자 잘하는 거야. 막말로 수익 나면 내가 니네 집에 허구한 날 오겠니? 이제 우리 집도 새로 하고 우리 집으로 초대하지. 너네 엄마가 그래도 너한테 하나 큰 거 해주고 갔다. 도움이 안 되는 양반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엄마 노릇은 톡톡히 했어. 어머님, 엄마가 유산 안 해줬어도 제 엄마인 건 변함없고 저 엄마 병간호한 거 후회 안 돼요. 나이 40이 다 되도록 저 키워주셨는데 그깟 8개월 뭐가 힘들었을까요? 말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돈은 제가 수익 내려고 해준 게 아니라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평생 아무것도 안 하다가 뭐라도 해본다고 하니까 꺼드린 거지. 절대 쉽게 해준 거 아니니까 그리 아세요. 그래, 너 똑똑한 거 누가 당하냐? 혼자만 잘났지 아주? 아유, 무서워. 말 한번 잘못했다가 아주 저 딱따구리한테 당해낼 재간이 없다니까. 나중에 나 아파도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 잘해. 이제 네 엄마도 없는데 내가 네 엄마다 생각하란 말이야. 그리고 3개월이란 시간이 흘렀고 당연히 돈을 받아야 할 때가 왔지만 웬일인지 3개월이 다가오는 시점부터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발길을 딱 끊더라고요. 이대로만 있을 수 없던 저는 시댁에 찾아가서 계속 돈을 닥달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어련히 알아서 줄 건데 보챈다고 오히려 저를 나무랐고 그런 모습이 더욱더 이해가 가지 않으면서 의심이 들었어요. 약속하신 3개월인데 왜 소식이 없으셔요? 이제 원금은 돌려주셔야죠. 수익은 안 물어볼 테니 원금 얼른 주세요. 언니, 너무 야박하다. 솔직히 그깟 돈 얼마나 한다고 이렇게 3개월 되자마자 칼같이 우리를 닥달해요? 원래 시간 좀 걸린대요. 그래, 수익이 금방 나겠니? 곧 난다고 했으니까 좀 기다려라. 막말로 너 지금 그 돈도 쓸 데가 없잖아. 기다려. 왜 쓸 데가 없어요? 빚도 갚아야 하고 집도 전세로 돌려야 하고 저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됐고 돈 돌려주세요. 우리가 안 준다고 하면 어쩌려고? 그러니까 누가 차용증도 안 받고 돈을 해주래? 아 몰라. 배째. 우리 지금 그 돈 못 줘. 진짜 엄마 말이 맞네. 차용증 썼어요? 가족끼리 돈돈하는 걸 보소. 언니, 변호사 쓸 돈 있으면 마음대로 해요. 그리고 변호사를 쓴다고 한들 차용증도 없는데 어떻게 이기게? 언니 제대로 알아보고 돈을 꺼줬어야지. 그래, 너 진짜 너무하다. 막말로 가족인데 그 돈 가족이 좀 갖고 있기로 써니 이럴래? 애가 그런 거 보고 배우는 거야. 어이가 없네요. 변호사를 쓰라고요? 지금 제 빚이 얼마나 많은 줄 알면서
진짜 돈 얼른 줘요. 그 돈 우리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유산이라고요. 당신들이 그렇게 함부로 쓸 돈 아니에요. 그래도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돈을 해준 건데. 미쳤지 내가. 당신 영은이 아빠면 아빠 노릇 똑바로 해. 당장 7억 가지고 와. 안 가져오면 나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알겠어? 나도 다 알아봤어. 너 차용증도 안 쓰고 해준 돈인데 뭘 어쩌겠다는 거야? 네 돈이면 우리 돈인 거지. 그만해 보라야. 7억 어련히 알아서 줄 거. 언젠간 준다잖아. 그냥 맡겨놨다고 생각하면 되지. 뭘 그리 닥달을 하냐? 그거 우리 엄마 유산이라고. 당신들이 함부로 꿀꺽할 돈이 아니야. 긴 말 안 해요. 그러지 말고 얼른 돌려주세요. 당황스러웠고 엄마 유산 7억을 3개월만 융통에 쓴다더니 배째라는 시댁이었죠. 너무 분해서 그날 무슨 정신으로 집에 돌아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울다 엄마한테 면목이 없고 너무 죄송한 마음으로 엄마 산소에 들렀습니다. 엄마 산소를 보자마자 또 부하가 치밀면서 분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정신을 잃고 엄마 산소에 가서 울다 잠이 스르르 들어버렸는데 꿈속에서 엄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꿈에서 만난 엄마는 아프기 전 엄마의 모습이었어요. 보라야, 어서 일어나. 엄마랑 가야지. 너 뭐하고 있어? 그렇게 넋 놓고 있을래? 한시가 바쁘니까 얼른 가자. 그렇게 울다 지쳐 잠이 들어 엄마 꿈을 꾸었는데 엄마 꿈을 꾸고 나니 문득 한참 동안이나 연락을 안 한 이모가 보고 싶어졌어요. 엄마 돌아가신 것도 모를 정도로 안 좋은 일이 있었어서 한참을 안 보고 살았는데 엄마가 꿈에 절을 드리고 이모네로 부랴부랴 가는 꿈이었거든요. 친이모는 아니었지만 엄마와 고아원 시절부터 같이 자란 자매 같은 사이였고 세상에 둘밖에 없는 사이였어요. 엄마와 이미지가 똑 닮았었기 때문에 이모라도 보고 올까 싶은 마음에 한참을 연락하고 지내지 않았던 기억을 더듬어 이모네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인종을 누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모는 제 얼굴을 보고 정말 반갑다는 듯이 문을 열어주셨어요. 아이고, 너 웬일이야? 내가 아무리 니네 엄마랑 그렇게 싸우고 연락이 두절됐다고 한들 어쩜 그렇게 소식을 딱 끊어? 엄마는 잘 지내지? 너희 엄마한테 내가 그렇게 모진 소리하고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는데 전화번호까지 바꿔버리고 내가 이 세상에 누가 또 있어? 니네 엄마랑 아무리 피가 안 섞였다고 한들 자매나 다름없는 사이인데 어떻게 그러니? 이모, 엄마 돌아가셨어요. 진작 연락드렸어야 했는데 그땐 경황도 없었고 전화번호도 모르고 죄송해요. 그나마 기억을 더듬고 여기 찾아온 건데 이모네 집이 맞았네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이모라도 보러 왔어요. 뭐라고? 엄마가 돌아가다니? 아니, 그게 사실이야? 아니, 그렇게 건강하던 말숙이가 왜? 아니, 아이고, 어쩜 좋아. 엄마 말기암이셨고 정확히 진단받고 8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연락 드렸어야 했는데. 나를 용서해주고 가지. 내가 얼마나 모진 소리를 해서 상처를 줬는데. 아이고 말수가 어떡하니 불쌍해서. 우리 그 어려운 시절
함께 고생하고 함께 의지했는데, 아니 어쩜 이렇게 허망하게 가? 아니 이 불쌍한 것 어떻게 말 수가? 이모는 저의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우셨어요. 사실 이모는 혼자 아등바등 사는 엄마에게 재혼을 하라며 제가 자리도 소개해주고 그랬지만 꿋꿋이 저를 키우며 홀로 사는 엄마가 답답해 늘 모진 소리를 사서 하신 분이었어요. 이모 딴엔 항상 어렵게 살았던 엄마가 안쓰러워 늘 좋은 사람을 만나 인생을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소리였지만 저를 홀로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는 듣기 싫은 소리였었죠. 그렇게 몇 번을 싸우고 싸운 끝에 이모와 절연을 하게 된 것이었고 저도 어렸을 때 보고 이모를 오늘 처음 본 것이었어요. 엄마가 정말 둘도 없는 단짝이었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온 것이랍니다. 니네 엄마 인생 불쌍해서 어떡하니? 평생 너 하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괜히 들들 볶아가지고 나도 후회 많이 했어. 걔 성품이 그러한 걸 내가 답답하다는 핑계로 매일 그렇게 모진 소리를 해댔으니 아이고 말수가. 사실 오늘 온 것도 엄마 산소에 갔다가 꿈에 엄마가 저를 데리고 이모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나서 와봤어요. 엄마가 왜 여길 가자고 했는지. 엄마도 이모가 참 많이도 보고 싶으셨나 봐요. 이모, 앞으로 엄마 보고 싶을 때 종종 올게요. 제 얘기를 들은 이모는 더욱더 오열했고 저에게 이런저런 안부를 묻기 시작했는데 저 역시 아무에게도 하지 못한 말을 이모에게 다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저희 집에 살게 된 것부터 시댁과의 마찰 그리고 엄마 유산의 행방까지 모조리 얘기를 하게 되었죠. 이모는 제 얘기를 듣자마자 노발대발하시면서 가만둘 수 없다고 하시곤 본인의 아들을 불렀습니다. 철진아, 너 보라 알지? 어렸을 때 자주 봤잖아. 우리 철진이가 지금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야. 이러려고 니네 엄마가 꿈에 나왔나 보다. 너 그럼 지금 있는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거니? 어쩜 사람들이 그렇게 못돼 처먹었다니? 소송은 걱정도 마라. 철진이가 변호해 줄 거고 내가 네 소송 비용 다 대줄 거야. 내가 니네 엄마한테 얼마나 고마운 일이 많은데 너 이제 걱정하지 마. 이모, 고마워요. 염치 없지만 그럼 신세 좀 져도 될까요? 고마워 철진아. 진짜 멋있게 컸구나. 너무 고맙다. 아니야. 엄마가 얼마나 신세를 줬는데. 근데 진짜 그 사람들 법 무서운 줄 모르고 사네. 내가 또 한 꼼꼼 하거든. 니네 엄마 몫까지 이모가 다 해줄 테니까 넌 이제 걱정 하덜덜 마라. 아주 진짜 그 정신 나간 것들 내가 가만 안 둔다. 그렇게 이모 아들의 도움으로 전 소송을 준비해 나갔고 시중에 돈 한 푼 없는 제가 소장을 보내자 시댁 식구들은 난리가 났어요. 돈도 없는 데다 의지할 곳이 전혀 없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소장까지 날리니 당황스러웠던 게 분명했죠. 그리고 싸움이 시작되었고 시댁을 상대로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나 싶었지만 사실상 남편과 관계는 끝났다고 생각했고 다른 돈도 아니고 엄마의 유산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들에게 꼭 그 벌을 줘야 된다고 다짐하고 생각했어요. 와, 하다하다 소장까지 보내? 돈이 어디 있어서 변호사 비용을 냈어? 어머님이 남겨주신 게 7억 말고도 더 있었구나? 뻔뻔한 자식. 너랑 이혼이야.
그리고 애는 내가 키울 거야. 너같이 덜 떨어진 놈이랑 결혼하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미쳤지. 소송 기대해. 내 변호사 대형 로펌이라고 여기 명함 들어봤니? 거기 출신이야. 아마 최선을 다해줄 거고. 너네 엄마, 네 동생 절대 선처 없을 줄 알아. 그리고 너도 절대 가만 안 둘 거야. 우리 엄마한테 하는 걸 보고 당장 이혼했어야 하는데 내가 미쳤지. 아니, 여기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대형 로펌 아니야? 아니, 네가 어떻게 그런 인재를... 됐고. 그래, 어디 한번 싸워보자. 어차피 차용증 없다 이거야. 소송은 진행되었고 사실 차용증이 없이 거래한 돈이기 때문에 소송이 불리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신우이와 시어머니가 문자로 돈을 해달라고 한 내역과 계좌이체 내역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빌미로 소송을 이어나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한참 알아봤는데 사실 조회 신청이라는 것을 하면서 계좌 내역, 채무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사실 너무 복잡했지만 전 문자 내용과 이체 내용만으로 소송이 들어가게 되었고 정황상 제가 7억을 송금한 사실이 법적으로 밝혀졌어요. 정말 증명하기 힘들었고 이모 아들이 힘들게 준비하는 소송이었습니다. 저 역시 정말 고마운 마음으로 의지를 다져냈어요. 아니, 내가 안 준다는 것도 아니고 좀 기다리라는 건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어차피 너랑 내 아들이랑 부부고 애를 낳은 사이인데 그렇게 못 믿고 돈을 받아야겠어? 너같이 가족도 없는 애 우리가 받아준다는 거 아니야. 그럼 7억의 값어치는 훨씬 더 많이 한 거지. 뭐가 그리 아깝다고 유세를 떨어대는지. 정말 속상하다 진짜. 너 이렇게 독한 애였니? 닥달하지 않으면 우리 엄마 유산 꿀꺽할 생각이었으면서 뭘 줄 생각이 있었다는 건지. 그리고 부부긴 무슨 부부예요? 이혼 소송도 진행 중인데 모르셨어요? 어머님이랑 아가씨한테도 위자료 소송할 거니까 그리 알아요. 우리 엄마한테 눈치 주고 없이 살면서 빈대처럼 빌붙은 거 절대 용서 안 해. 사람들이 뻔뻔해도 유분수지. 어쩜 그런 인성들을 가졌는지. 끝이에요. 엄마의 유산을 받아내기 위한 민사소송이 끝이 나고 즉각적으로 저에게 돈을 주어야 하는 시댁이었어요. 남편과 이혼 소송도 이어갔는데 이미 민사소송을 진행한 터라 신라가 깨져 혼인 유지가 힘들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드디어 저는 이혼과 함께 남편과 시댁에게 위자료도 받을 수 있었어요. 그 시간이 무려 3년 8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이모 아들이 이걸 위해 정말 노력해 주었답니다. 정말 감사한 이모와 그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 집을 전세로 다시 돌려놓고 엄마의 병원비로 인해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다 갚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중에 몇 억이 남더라고요. 그리고 그 돈으로 뭘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엄마 살아생전 제가 사회활동을 하는 것을 바라셨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고 집 앞에 작은 부동산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한 분과 같이 열심히 꾸려가고 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더 악착같이 지내며 시험을 봤거든요. 아유, 요새 공인중개사 시험 어렵다던데 아주 한 번에 붙고 너희 엄마가 보면 진짜 좋아하실 거야. 여기 반찬 가져왔어. 일하느라 힘들 텐데 반찬이랑 밥 잘 챙겨 먹고 이모네도 종종 놀러 와라. 네 딸이 얼마나 보고 싶던지. 이모, 고마워요. 이모 덕분에 진짜 엄마의 빈자리를 잇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더 성공해서 이모한테도 잘할게요. 그 소송을 계기로
저한텐 은인이나 마찬가지인 이모랑 전 엄마 딸처럼 잘 지내고 있어요. 지나고 보면 힘들었던 시절이었지만 그래도 엄마가 살아생전 정말 선하고 열심히 사신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덕을 볼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때 이후로 꿈의 엄마는 나오지 않아 참 보고 싶은 하루하루예요. 다시 그때로만 돌아간다면 엄마에게 더욱더 효도를 한다고 다짐을 하지만 그때로 돌아갈 수 없는 현실이 아쉽네요. 오늘도 엄마를 보고 싶고 추억하며 마무리를 해볼까 해요. 제 글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꼭 동거래를 하실 땐 차용증과 공증 잊지 마세요.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약속했었고 양가 집안 상견례 후 식장까지 잡았었어요.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갑작스럽게 닥쳐오면서 모든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되면서 무난하게 식을 올리게 될 줄 알았던 제 생각과 다르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 버렸습니다. 문제가 시작된 건 예비신랑과 카페에서 결혼식 관련해 대화를 나누며 한창 바쁘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예비신랑의 핸드폰에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저장되어 있지 않은 핸드폰 번호를 보더니 안색이 안 좋아졌고 굳어진 표정에서 좋지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게 되었죠. 전화를 받지 않길래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예비신랑은 친엄마의 번호라면서 받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예비신랑과 만나오면서 친모에 대해 어느 정도 듣긴 했었는데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집안을 말아먹을 정도로 심각하게 만들었었고 이 문제로 예비 시부와 이혼까지 하게 되는 심각한 상황까지 이어졌다는 걸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모만 빼고 상견례를 진행했었는데 결혼 소식을 어떻게 알게 된 건지 시도 때도 없이 예비 신랑한테 연락을 시도했었어요. 전화를 받지 않으면 번호까지 바꿔서 정신적으로 상당히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전화를 하는 건지 드러나 보자고 쉬지 않고 연락하는 친모의 행동에 불편해진 저는 전화를 받아서 확실하게 의사표현을 하라고 했어요. 예비 신랑도 친모 때문에 짜증이 많이 올라왔는지 전화를 받자마자 화를 냈습니다. 그만 연락하라고 했잖아요. 엄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무너지게 됐는데 왜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목소리조차 듣고 싶지 않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정말 너무한 거 아니니? 너희 아빠는 그렇다 쳐도 너는 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엄마, 요즘에 너무 힘들다. 돈 좀 붙여줄 수 있어? 저한테 전화한 이유가 너 돈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빨아가 놓고 아직도 모자란 거예요? 사지 멀쩡한데 이래서 벌어먹고 살면 되는 거잖아요. 너희 아빠가 벌어오는 돈만 쓸 줄 알았지. 내가 언제 일을 해본 적이 있는 줄 아니? 그렇잖아도 얼마 전에 식당 설거지 일이 나왔길래 설거지 정도야 집에서도 하던 거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잠깐 해봤다가 1시간도 안 돼서 바로 뛰쳐나왔다. 어찌나 양이 많던지 쉴 수 있는 시간도 없더라고. 그리고 이 나이 먹고 내가 일을 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잖니. 앞으로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니까 너희 아빠한테 얘기 좀 잘해서 다시 합치자고 설득 좀 해줘 봐라. 곧 결혼식 올린다면서 엄마 빼놓고 상견례까지 했다던데 너희 아빠한테 그 말 듣자마자 너한테 너무 서운했었다.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결혼 문제인데 엄마가 빠져서야 되겠어? 그 상견례는 무효니까 나중에 다시 일정을 잡는 게 좋을 것 같구나. 그래도 너 결혼하는데 엄마가 자리에 없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니? 결혼식 망칠 일 있어요?
엄마가 나타나지 않는 게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전화번호 바꾸면서 계속 연락 좀 하지 마세요. 예비신랑은 전화를 끊자마자 많이 힘들었는지 상당히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신모라는 사람은 심각할 정도로 문제가 많았어요. 예비시부와 이혼을 하게 된 이유는 꽤 오래전에 한 여자가 동네로 이사를 오게 된 적이 있었는데 이쁘장하게 생겨서 동네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던 적이 있었나 봐요. 거기에 더해 부침성까지 좋아선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과 친해졌었고 시모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끼리 친해지면 좋은 거라 생각한 예비시부는 별 생각 없이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사를 왔던 한 여자가 온 동네를 풍비박산나게 만들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고 뒤늦게야 그 여자의 정체를 알게 됐을 땐 이미 상황을 정리하기에는 늦어버린 상태였어요. 의문의 여자는 동네 사람들과 어느 정도 친분이 쌓였을 때 어디론가 데리고 갔었는데 그곳은 충격적이게도 노름하는 곳이었어요. 그곳에 방문했던 연령대의 사람들은 대부분 주부이거나 할 거 없이 시간만 때우는 노인들이었죠. 그러다 보니 새로운 광경을 보게 됐을 때 시각적으로 꽤 자극을 받았는지 너나 할 것 없이 한 자리씩 꿰차고 노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모도 그런 광경을 처음 겪게 돼서 그런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었고 눈앞에 쌓여있는 돈 뭉치에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곳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늪이라는 걸 알면서도 한 번 발을 들인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였죠. 의문의 여자가 동네로 이사 왔을 땐 이미 모든 걸 철저하게 계획하고 움직이고 있었다는 걸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 노름방에서 첫날에 돈을 잃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 모두들 상당히 많은 금액의 돈을 쥐고 집으로 돌아갔었습니다. 이미 단맛을 봤기 때문에 그 다음은 부르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서 모이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었죠. 첫날 느꼈던 그때의 희열을 잊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은 둘째 날에 돈을 잃었는데도 다음 날에는 다시 돈을 딸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쉬지 않고 계속 도전을 하게 되었고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면서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지자 한 번에 많은 돈을 투자해 본전이라도 찾겠다는 심정으로 무리한 대출까지 받으면서 절대로 해선 안 될 행동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동네 사람들 대부분이 무리한 대출과 함께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악순환이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걸 잃게 만들었어요. 예비신랑의 어머니 또한 가족들 몰래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돈을 대출받아 집안의 위기를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문제로 결국 예비시부와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저 또한 그분을 만나고 싶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건 제 생각이었을 뿐 예비신랑 어머니를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 저는 알 수 없었지만 뒤에서 몰래 미행을 하면서 뒷조사를 했었는지 예비신랑과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 갑자기 뒤에서 저를 부르는 소리에 뒤를 돌아봤는데 어떤 아줌마가 저를 노려보며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점점 저에게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예비신랑의 어머니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일부러 저에게 접근했다는 걸 알았던 저는 무덤덤하게 굳어진 얼굴로 그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내가 누군지 알겠지? 우리 아들과 결혼할 거라더니 예비 시어머니가 궁금하지도 않았었나 봐. 잠깐 대화 좀 나누고 싶은데 시간 좀 줄 수 있지? 언제부터 제 뒤를 쫓아오신 거예요?
재혁 씨가 이 사실을 알면 조용히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결혼식 문제로 그러시는 거면 이런 식으로 대화 나누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재혁 씨랑 아버님 계실 때 대화를 나누는 게 좋지 않겠어요? 지금 내 가족이 나를 내쳤다고 해서 너까지 나를 무시하는 거야? 조용한 곳에서 대화하고 싶었는데 그냥 여기서 말해야 되겠네. 이번 결혼식 때 재혁이 엄마인 내가 참석 안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 아들을 낳아준 엄마인데 그래도 결혼하는 모습은 봐야 하지 않겠어? 아무리 인연을 끊었다 해도 전륜까지 끊어낼 수 없다는 거 너도 잘 알 텐데. 너희 집안이 어디서 살고 있고 재력은 어느 정도인지 대충 알고 있다. 최근에 재혁이 아버지한테 상가 임대까지 계약해 줬다며? 그것도 상당히 저렴하게 해줬다던데. 우리 집안이 어떤 상황인지 알고 배려해 준 건 고마운데 가족지간 임대보단 명의 이전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죠? 그동안 저희 집안 뒷조사하고 다닌 거예요? 지금 상당히 불쾌한데요? 아무리 재혁 씨 어머님이라 해도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는 건 분명 잘못된 행동이고 오히려 반감심만 일으킨다는 거 모르시지 않을 텐데 굳이 무리해서까지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아들이 결혼한다는데 어떻게 그냥 지나칠 수가 있어? 남자들이야 뭐든 대충하고 조목조목 따지지 않으니까 넘어갔다 쳐도 나는 다르다. 아무리 연을 끊었다 해도 해야 될 건 해야지. 조만간 내가 예비사돈 분들과 따로 상견례를 잡고 싶으니까 그때 다시 진지하게 대화 좀 나눴으면 좋겠구나. 내 말 그대로 전달해 줄 수 있지? 내가 너를 잡아먹으려는 것도 아니고 사돈분들 얼굴 좀 뵙고 싶은 것뿐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리 좀 마련해주면 좋을 것 같구나. 글쎄요. 이미 상견례는 끝났고 2번은 하기 힘들 것 같아요. 오늘 있던 일은 아무래도 재혁 씨도 알아야 될 것 같네요. 불안해서 돌아다니지도 못하겠어요. 저는 시모가 그동안 저희 가족을 쫓아다니며 뒷조사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시모의 행동은 조용히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한 저는 급하게 집으로 돌아와선 예비 신랑한테 곧장 연락을 취했어요. 그리고 좀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전부 설명해 주었죠. 좀 전에 바로 일어났던 상황들이라고 하자 예비 신랑도 상당히 놀랐었고 따끔하게 얘기하겠다고 저를 안심시키려 노력했지만 불안한 마음을 떨쳐내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모든 행동 하나하나 조심하시면서 의식적으로 주변을 살피게 되는 일이 생겨버리게 되면서 생활에 많은 지장을 주게 되었고 저 또한 시모가 언제 어디에서나 저를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도 예비 신랑과 시부가 예비 시모에게 전화해서 한마디 한 이후부터 저에게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 불안한 마음도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긴장이 풀림과 동시에 또 다른 사건이 저희 가족 앞에 닥쳤습니다. 그날은 부모님과 함께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었는데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는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고 저와 눈이 마주친 사람은 충격적이게도 예비 신랑의 어머니였어요. 어디서부터 쫓아다닌 건지 아니면 지나가다가 마주치게 된 건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제 얼굴이 굳어졌고 부모님께 예비 시모라고 설명을 해드리자 부모님 역시 좋지 않은 표정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길게 대화하고 싶지 않았는지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먼저 차에 타려는데 시모가 기니 할 말이 있다며 본인과도 상견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황당한 말을 이어나갔어요. 그러면서 차를 가로막더니 아주 잠깐이면 된다고 지금 당장 상견례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모의 안내를 받아 식당으로 장소를 옮겼어요. 그런데 조용한 룸이 있는 곳에 자리를 잡은 것도 아니고 시장 근처에 있는 콩나물 국밥집으로 들어가더니 서둘러 들어오라며 손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모의 행동 하나하나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저는 불안한 마음에 그냥 집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지만 부모님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드러나 보자고 콩나물 국밥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모두 한자리에 앉아 안 좋은 공기가 흐르는 가운데 시모가 먼저 어색한 미소로 입을 열었고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이런 음식이 예비 사돈 입맛에 더 맞지요? 격식 차린다고 비싼 식당에 가는 것보단 가볍게 이런 자리가 더 괜찮을 것 같은데 자리가 많이 불편하세요? 저에 대해 어느 정도 들으셨겠지만 제가 지금 가진 게 없어서 이 정도밖에 대접을 못 해드린다는 거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워낙 바쁘신 분들이라 오랜 시간 붙잡을 생각 전혀 없고요. 제 아들 결혼한다는데 그래도 사돈분들 얼굴은 봐야 하지 않겠어요? 얼마 전에 예비 며느리와 잠깐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다들 알고 계시죠? 그때의 상황을 제 아들한테 쪼르르 가서 얘기했는지 전화 와서는 한바탕 난리를 쳤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조용히 지냈었는데 저 때문에 많이 불편하셨죠? 제가 오늘 잠깐 얼굴 뵙자고 한 이유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 만나자고 했습니다. 저희 집안이 어떤 상황인지 잘 아시는 것 같아 한 말씀 덧붙이자면 제가 집안의 전 재산을 홀라당 해먹어서 아직까지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위만 맴돌고 있거든요. 그 기간이 벌써 6년이나 됐습니다. 이제 너무 지쳤고 몸도 여기저기 망가지기 시작했는지 약이 없으면 하루를 버틸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마음 같아선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다시 예전처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더라고요. 예비 사돈께서 재력이 상당하다면서요. 상가 건물도 몇 개나 가지고 있다던데 그래서 재혁이 아버지한테 상가 임대도 상당히 싸게 내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장사를 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면서요. 이번이 좋은 기회인 건 알지만 자리가 잡힐 때까진 아마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빚이 상당히 많다는 걸 아실 텐데 경제적으로 안정을 되찾으려면 아마 10년은 더 일해야 될 텐데 그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저희 집안에 쌓인 빚 탕감해주면 안 될까요? 제 아들 사이로 데려가실 거니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빚 갚는데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원금을 탕감하기에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 아들을 봐서라도 눈 딱 감고 10억 한꺼번에 탕감해 주시면 앞으로 새며느리를 딸처럼 받들면서 지낼게요. 그래도 제가 재혁이 엄마인데 결혼식은 참석해야 되지 않겠어요? 떳떳하게 나타나고 싶지만 아마 세상 떠날 때까지 그럴 일은 만들어지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저희 집안 빚 좀 갚아주세요. 네? 10억이요? 아니, 그 말은 지금 처음 듣는데 빚이 10억이나 된다고요? 아니 도대체 뭔 생각으로 그 많은 돈을 해먹은 거예요? 생각이 그렇게 없어요? 그쪽이 저지른 일을 왜 제가 수습을 해줘야 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그리고 아직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어요.
법적으로 정식 사이도 아닌데 제가 결혼 전부터 10억이라는 큰 돈을 갚아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노름의 끝은 패가망신이라는 거 모르고 그런 일을 저지른 거예요. 본인은 많은 돈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노름을 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노란한 거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감당하지 못해 그 많은 돈을 갚기 위해 온몸이 부서져라 일만 하며 살았겠지만 달라지는 거 있었나요? 그리고 제가 예비사이에게 듣기론 최근에도 노름을 끊지 못해 드나들었다면서요? 그건요. 지금 당장 먹고 살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 그랬어요. 분명 딸 것 같은데 거의 다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큰 거 한 방이면 다시 예전처럼 행복했던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 텐데 그게 잘 잡히지 않더라고요. 제가 무슨 능력으로 10억을 갚겠어요? 사돈이 눈 딱 감고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앞으로는 쥐죽은 듯이 조용하게 살겠습니다. 제 아들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엄마 잘못 만나 자신의 꿈도 펼치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노름에 한 번 맛본 사람은 사지가 절단나도 끝까지 한다더라고요. 제가 도와준다 해도 결국 그쪽은 또다시 집안을 무너뜨리겠죠. 미연아, 아무래도 이 결혼은 힘들 것 같구나. 전륜이라는 게 세상 떠날 때까지 쫓아다니는 거라 우리 집안까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 결혼은 없던 걸로 하자. 엄마는 예비 시모의 눈빛을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가방에서 서류철 하나를 꺼내 들었고 그 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그건 시부 인감이 찍혀있던 임대 계약서였고 시모가 보는 앞에서 찢어버렸습니다. 엄마의 돌발 행동에 많이 놀랐는지 갑자기 왜 그런 거냐고 찢어진 서류를 다시 주워 모으더니 자기가 실수한 거라도 있냐고 저희 엄마한테 날카로운 시선으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잘 사는 집안이 그 정도도 도와주지 못하냐면서 혼자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돈도 많은 집안이 사람 인생 살린다 치고 도와줄 수 있는 거지.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2번 다시 노름에 손 안 댄다고 했잖아. 믿어 달라니까. 그 말을 제가 어떻게 믿어요? 그리고 아까도 설명했지만 아직 결혼식 올리지도 않았어요. 벌써부터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건 누가 봐도 도둑심보 아닌가요? 있는 사람들이 더 한다더니 그 말이 딱 맞네. 당신들 하는 행동을 보니 오래 못 갈 것 같네. 불쌍한 사람 베풀지 않고 모른 척하면 나중엔 패로 돌아온다는 거 몰라? 애초부터 가난한 사람과 노름으로 가난에 빠진 사람과는 엄연히 다르죠. 그쪽이 생각 없이 저지른 행동들 때문에 한 가정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도 다녀왔다면 그건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그쪽은 아직 더 쓴맛을 봐야겠네요. 여보세요? 날쌔. 지금 여기 콩나물 국밥집이거든? 그래. 시장 근처에 하나밖에 없는 5,000원 콩나물 국밥집. 이쪽으로 당장 튀어오게. 자네 어머니 때문에 내 딸과의 결혼은 없었던 걸로 해야 될 것 같네. 자네 어머니 때문에 내 딸 인생까지 망칠 수는 없잖나. 빚이 10억이라며? 왜 그 말을 나한테 숨긴 거야? 빚이 10억이나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도 상당히 놀랐었고 그 사실을 숨겼다는 거에 예비 신랑한테 실망을 많이 했었어요. 저희한테까지 피해가 올 수도 있는 문제를 숨기고 있었다는 건 분명 잘못된 행동이었죠. 엄마의 전화 한 통으로 발에 불이 난 듯 순식간에 콩나물 국밥집에 도착한 예비 신랑은 시모를 보자마자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0억이라는 빚을 저희 가족에게 말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 손을 벌리지 않을 생각이었고, 시모가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과는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해 저희 가족에게 쓸데없는 걱정을 안겨주고 싶지 않아 말을 하지 않았다곤 하지만, 예비 시부와 예비 신랑 이름으로도 대출을 몰래 받았던 터라 같이 갚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제가 알게 되는 건 당연한 거였어요. 예비 신랑은 저와 결혼하면 더는 빚을 갚아줄 생각이 없다고 했지만, 예비 시부 혼자 그 많은 돈을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테고, 시모는 이미 경제적으로 회복하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예비 신랑한테 가게 될 테고, 결국 집안 분열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결과였어요. 더군다나 빚이 얼마 되지 않고 거의 다 갚았다는 말을 찰떡같이 믿고 있었던 저 또한 예비 신랑의 거짓말에 상당히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말로는 저와 헤어지기 싫고 결혼은 하고 싶은데 집안의 문제 때문에 이대로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아 나중에 모든 걸 솔직하게 설명하려 했다고 별명을 늘어놓았지만, 이미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깨져버린 상태라 저 또한 예비 신랑의 말을 받아들이는 건 힘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이 문제로 인해 파혼을 하게 되었고 헤어지기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부모님과 같은 생각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는 거에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되었죠. 저 또한 꿈꿔왔던 제 삶이 한순간에 무너져 정신적 충격으로 상당히 힘들었었는데, 그 사람도 저처럼 많이 힘들었었는지 다시 만나 달라고 애원했지만, 도장을 찍는 순간 눈앞에 펼쳐지게 될 제 미래가 너무 선명하게 보여 조금도 만남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강하게 나오면 포기할 줄 알았던 그 사람은 생각했던 거와 다른 행동을 저지르게 되었고, 그 소식을 듣게 된 저는 너무 큰 충격에 빠져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어머니 때문에 시작된 일들로 인해 자기 인생까지 망치게 됐다고 분노를 억제하지 못한 그 사람은 친모를 따로 불러 절대로 해선 안 될 짓을 저질렀어요. 친모한테 저녁 한 끼 하자고 늦은 저녁 부른 그 사람은 친모와 함께 식사를 끝낸 뒤 밖에서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 뒤에서 차로 돌진을 하게 되었고, 그 사고로 인해 친모의 생명이 위독하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정신이야?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못난 사람이라 해도 당신을 낳아준 엄마라고. 지금 생명이 아주 위독하시다며. 도대체 왜 그런 짓을 저지른 거야? 내 인생을 망쳤으니까 낳아주기만 하면 뭐해? 내 꼴을 봐. 본인이 잘못한 건 인정하지도 않고 어떻게 해서든 돈 뜯어가려는 그 사람이 어떻게 엄마야? 가족을 먼저 생각했다면 그런 일은 저지르지 말았어야지. 차라리 잘 됐어. 이 세상에 존재해봤자 내 인생 망치기밖에 더해? 내 눈앞에 걸림돌이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방금 위독하다고 했지? 우리 엄마 세상 떠나면 방해할 사람도 없으니까 나랑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지? 나 기다려줄 수 있는 거잖아. 당신 어머니가 세상 떠나면 최소 징역 20년 이상이라고 했어. 심하면 무기징역까지 가게 된다고. 한순간의 잘못이 평생의 인생을 말아먹게 된 거라고. 제 말이 끝나는 순간 그 사람은 오열을 했고, 부모를 잘못 만나 자신의 인생을 망치게 된 거라며 한탄을 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한테 어떠한 위로의 말도 해줄 수가 없었고, 그렇게 그 집안은 그 사람 어머니로 인해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부모님은 더 이상 그 집안 식구들한테 접근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머릿속에서 하루빨리 지워버리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저를 위해 이사 계획까지 세우셨습니다. 인연이 아니면 끝내는 게 당연한 거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들이라 아직까지 그 충격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될 텐데 회복이 되려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인생 경험했다 생각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 가족과 엮이지 않았어도 그 집안의 결말은 아마 똑같았겠죠?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부모 잘못 만나 그런 삶을 살게 된 게 안타깝기만 하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의 인생도 두 번이 아닌 돌아올 수 없는 한 번의 인생이라는 걸 생각하시고 모든 결정에 항상 신중하셨으면 좋겠어요. 돌이키려 해도 이미 던져진 주사위를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길은 언제나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평창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 다 겪기 마련이지만 최근에 저희 부부에게 닥쳐온 일은 너무 큰 아픔을 안겨주고 말았네요. 한동안 조용했던 집안에 폭풍이 불어온 건 다름 아닌 저에게 늦은 임신 소식이 찾아오게 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찾아온 임신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좀 숨통이 트일 정도로 여유가 생겼는데 또다시 육아를 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눈앞이 캄캄했죠. 계획에도 없었던 일이라 양가 집안 모두 놀란 상태였어요. 남편은 셋째는 무조건 아들이라며 집안의 경사라고 하루빨리 뱃속의 아이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도 아들, 딸 상관하지 않으셨지만 내심 아들을 기대하시는 눈빛이었어요. 저도 아들을 안아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임신한 거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며 좋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날인 만큼 시댁 집안에 한데 모여 시모가 해주신 맛있는 음식들을 대접받으면서 오래간만에 즐거운 대화를 주고받으며 집안에는 활기가 넘치고 있었죠. 그런데 결혼을 한 지 5년 차가 넘어가는 동서가 저를 바라보며 갑자기 이상한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시댁 식구들은 순간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바라보며 동서에게 집중이 되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좋으시겠어요? 여자로 태어나 모든 걸 다 누리고 계시니까요. 그렇게 임신이 잘 돼서 나중엔 넷째, 다섯째도 보시겠는데요? 임신을 왜 하시는 건지 저는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겠어요. 어차피 다 키워놓으면 자기 살 길 찾아 떠나가 버리는데 내 인생 다 바쳐서 키우면 뭐해요? 임신하면서 불러온 배는 다 늘어나서 살도 트고 좋았던 몸 그대로 다시 돌아올 수도 없잖아요. 이런 거 보면 남자와 여자는 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요. 남자는 외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지만 여자는 한번 임신해서 출산하면 누가 봐도 아줌마로 전락해버리잖아요. 임신을 하는 건 하나뿐인 인생을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 같아요. 동서, 그건 동서 생각이지. 동서가 대신 아이를 낳아줄 것도 아니잖아? 어차피 아이 가질 계획은 조금도 없으면서 나한테 이러쿵저러쿵 충고를 할 필요가 있어? 나는 가족을 꾸리는 게 결혼의 목표였지만 동서는 서방님이랑 둘이서만 사는 걸 원하고 있잖아? 아이를 가지지 않았으니까 모르는 거야. 임신이라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내 몸이 비록 망가지지만 또 다른 생명체가 태어난다는 게 얼마나 신기하고 감사한 일인지 알아? 지금은 이해 못하겠지만 나중에 동서도 마음이 변해서 아이를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그땐 나를 이해할 수 있겠지.
모성애는 임신을 하게 되면서부터 생기거든. 저 몸 하나 간수하는 것도 힘들고 바쁜데 아이를 가질 생각은 조금도 없어요. 그리고 모성애를 꼭 느낄 필요는 없잖아요. 요즘에 출산율이 저조한데요. 그만큼 자식을 키우기 힘든 환경이고 태어나봤자 이 험난한 세상에서 고생만 추구를 할 텐데 차라리 그런 삶을 안겨줄 거라면 그냥 지금처럼 즐기면서 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제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너는 어차피 임신 계획이 처음부터 없었으면서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해선 사람 마음 안 좋게 만들어?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밥이나 더 먹던지. 다 먹었으면 가서 과일이나 좀 내오든지 해라. 눈치가 왜 이렇게 없는 거니? 동서의 생각 없는 한마디 때문에 집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가라앉아 버렸어요. 본인이 임신 안 하면 그만인 거지 왜 제 앞에서 굳이 저런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남편도 기분이 많이 상해선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시동생 또한 저희 부부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지만 동서는 억울하다는 듯 혼자 흥분해서는 쓸데없는 말을 계속해서 늘어놓고 있었어요. 분위기 좀 봐가면서 말을 가려하면 좋은데 필터를 조금도 거치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입 밖으로 내뱉는 말들 때문에 결국 시부는 들고 계셨던 숟가락을 강하게 식탁으로 내려치면서 동서 보고 그만하라는 행동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제서야 입을 닫은 동서는 과일을 내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네요. 제 생각에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시부의 행동이 동서에겐 상처였고 그 화가 저에게 오고 말았습니다. 저는 분위기를 좋게 이끌어 가려 했지만 이미 동서의 생각 없는 행동들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면서 결국 서둘러 각자의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시모는 한동안 함께 모이는 건 자제하자며 저보고 몸 관리 잘하라면서 최대한 좋은 생각만 하고 스트레스 받지 말라며 동서가 한 말에 대해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저 또한 임신한 상태라 동서에게 들었던 말들은 하루빨리 잊으려 노력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받았던 상처에 대해서는 잊고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동서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를 받아보니 조만간 저희 집에 놀러 오고 싶다는 말이었습니다. 동서가 결혼을 하고 가족 모임이 저희 집에서 한 번 있었는데 그때 한 번 하고 저희 집에서 모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남편과 얘기해보고 다시 연락 주겠다며 전화를 끊은 뒤 저녁에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남편은 절대 안 된다며 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어요. 당연히 안 되지. 저번에 생각 없이 막말을 뱉어댔을 때 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알아? 지금 기분 상태로는 재수 씨 얼굴 보고 싶지도 않아. 내 동생도 그때 당시 많이 당황했었는지 나한테 전화와서 대신 미안하다고까지 했다니까. 아무리 가족끼리 편한 사이라고 해도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 건데 재수 씨는 타인이 상처를 받든 말든 생각 없이 행동하는데 어차피 와봤자 스트레스만 받을 게 뻔하니까 나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당신이 얘기하기 곤란하면 내가 동생한테 전화할 테니까 그런 건 신경 쓰지 마. 당신도 나랑 같은 생각인 거지? 임신했을 때 스트레스가 얼마나 안 좋은데. 남편은 동서가 놀러 오고 싶다는 말에 경기를 일으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절대 오지 말게 하라며 난리를 치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보길래 같은 마음이라고 제 의견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남편은 바로 시동생에게 전화해서는 임신 중이라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다며 나중에 얼굴 보자고 대신 전달을 해 주었네요.
그렇게 마무리가 된 줄 알았는데 동서는 저희가 거부 의사를 나타내자 많이 서운했는지 곧바로 저에게 전화를 해선 쉬지 않고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형님, 정말 너무하세요. 저는 하고 싶은 말도 못해요. 솔직히 형님이 셋째를 가진 거에 대해 저는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말을 한 것뿐인데 왜 저랑 거리를 두려고 하시는 거예요? 형님도 아이를 계획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긴 한데 어찌됐든 임신이 된 거잖아. 그럼 받아들이고 좋은 쪽으로 생각해야지. 누구는 임신이 안 돼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다고. 동서야 어차피 아이를 가질 계획이 애초부터 없었으니까 그런 건 신경 쓰지도 않았겠지만 우리는 좀 다르거든. 계획은 둘째까지였지만 셋째도 생각은 하고 있었어. 그런데 나이가 있다 보니 마음을 접게 되었던 것뿐이지.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전부 다르잖아? 동서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겠는데 때론 누군가에겐 동서의 한마디가 타인에겐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내가 아무래도 임신 초기고 적지 않은 나이에 임신을 했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모두가 예민해져 있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 다시 얼굴 보는 걸로 하자. 솔직히 저도 형님 얼굴 별로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머님이 하도 난리를 치셔서 억지로 사과 좀 하려고 얼굴 좀 보려 했던 것뿐이에요. 저는 뭐 진심이었는 줄 알아요? 임신 한번 한 거 가지고 다들 엄청 오버들 하시는 것 같네요. 동서는 자기가 먼저 전화를 했는데 받아주지 않았다는 거에 많이 서운했는지 불만을 털어놓았고 마지막에 막말을 뱉은 다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은 곧장 시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동서 또한 남편의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한동안 만나지 않는 게 모두에게 좋을 거라며 얼굴을 마주하게 된다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고 동서에 대한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동서는 저에게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한동안 조용히 지내고 있었는데 시모가 집안일을 하시다가 허리를 다치셨는지 병원에 실려 가셨다는 말을 듣게 되면서 저희 부부는 급하게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별로 보고 싶지 않았던 동서와 마주하고 말았죠. 아무 말 없이 자리만 지키고 있던 동서의 얼굴에는 심술이 가득해 보였고 병원에 별로 오고 싶지 않았다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다들 바쁠 텐데 뭐하러 여기까지 온 거야? 난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만들 들어가라. 아버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시지. 하필 혼자서 등을 가르시겠다고 사다리를 올라가셔서 큰일을 만드세요. 정말 괜찮으세요? 그러게 말이다.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거였는데 불이 켜지지 않는 게 하도 답답해서 혼자 갈아보겠다고 했다가 이렇게 됐지 뭐니. 다음부터 조심하면 되지. 그래도 크게 다치지 않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한다. 얼굴 봤으니 어서 들어가 봐. 제가 언제 한 번은 이렇게 될 줄 알았다니까요. 어머님이 하도 빨빨거리고 돌아다니시고 조금도 가만히 있질 않으니까 결국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라고요. 연세도 있으셔서 한 번 다치신 건 쉽게 낫지 않는데 괜히 이것 때문에 며느리들이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머님이 쉬는 성격은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움직이니까 며느리들도 눈치 보게 되고 하고 싶지 않은 노동을 하게 되는 거라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최대한 조용히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만 가만히 계셔도 저희도 쓸데없이 노동할 필요는 없잖아요. 저는 이 집안의 며느리이지만 어떻게 보면 손님이라고요.
그럼 그만큼 대접도 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제 말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죠? 아버님도 이번 기회에 어머님한테 따끔하게 한마디 하세요. 동서는 또다시 생각 없이 아무 말이나 뱉어대기 시작했고 시몬은 동서를 어이없다는 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족 모두 표정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데 동서 혼자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시동생은 그만 좀 하라며 병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시동생의 팔을 뿌리치면서 이번 기회에 못했던 말 좀 해야 할 것 같다며 쉬지 않고 막말을 퍼부어대고 있었습니다. 결국 시부는 참고 또 참았던 감정을 터트리고 마셨어요.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분위기에 파악 못하는 거야? 시부모가 친구도 아니고 말을 가려서 해야지. 환자인 너희 시어머니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어. 이럴 거면 앞으로 오지 마라. 너한테 괜한 말 듣고 싶지 않고 이 문제로 가족끼리 싸우고 싶지도 않다. 아버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솔직히 형님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걸요? 하고 싶은 말도 못하면 입을 왜 달고 살겠어요? 저는 그런 걸 속으로 담아두고 사는 성격이 못 돼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소가리를 많이 했는지 알아요? 그래도 어머님은 환자시잖아. 그럼 일단 어머님 마음부터 헤아려 드리고 하고 싶은 말도 최대한 순화시켜서 감정 상하지 않게 정리하면 되는 건데 내가 봤을 때 동서는 일부러 타인이 상처받게끔 더 안 좋게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 가족일수록 서로가 더욱더 조심해야 되는 거라고. 아버님께서 이렇게까지 화를 내시는 건 동서한테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동서한테 뭐라고 하는 건 동서가 실수를 인지하고 나중에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기 위해 뭐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 동서의 잘못을 인정하고 아버님께 용서를 구하는 게 좋겠어. 다들 착한 병이 도지셨어요? 제가 무슨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건데요. 걱정돼서 여기까지 와준 것만도 고맙게 생각하셔야죠. 동서는 제가 좋게 말하고 있는데도 거침없이 자신의 감정 상태를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그리 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있던 동서가 어느 순간부터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상태였죠. 결국 병실에서 시부의 큰 소리가 몇 번이나 더 있게 되자 동서도 점점 더 붉어진 얼굴로 시부에게 대들었고 동서는 시모가 평생 동안 누워만 계시면 좋겠다는 막말을 끝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시동생은 중간에 껴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시부에게 고개만 떨군 채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시부는 시동생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동서의 교육 좀 똑바로 시켜야 되겠다며 시동생한테 화가 돌아가고 말았어요. 남편은 이미 포기한 듯한 얼굴이었고 변해버린 모습을 보이고 있던 동서와 계속해서 결혼을 이어나갈 거냐며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괜히 집안이 무너질 것 같아 걱정이 된다고 동서의 입 좀 단속하라고 남편도 동서에게 따끔한 한마디를 꺼내게 되었고 시동생은 집으로 돌아가서 동서가 앞으로 조심하게 입단속 시키겠다며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제가 봤을 때 동서 내외는 위기가 찾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시동생의 얼굴은 그늘이 가득했는데 여러 가지 생각에 빠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제가 하는 걱정에 대해 의논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에 빠져 있었죠. 사람은 안 변한다고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동서가 받아들이지 않고 시정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웃으며 지낼 수 있을지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배는 점점 불러오는데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죠. 그렇게 일주일 정도 입원을 하셨던 시모는 퇴원을 하셨고, 사고가 난 이후 시모는 최대한 몸조심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셨어요. 시모는 마음 같아선 저희 집에 자주 오셔서 이것저것 챙겨주고 싶지만 몸이 온전치 않아 그렇게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마음이 좋지 않다며 저에게 항상 미안해 하셨네요. 언제나 저를 아껴주시고 생각해 주시는 시모에게 너무 감사했었어요. 한동안 동서내외가 시댁에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어서 가족 모두 평화롭게 재정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만 저도 모르게 동서와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어요. 또다시 만나게 된다면 분명 상처되는 말들을 들을 수밖에 없으니 괜히 꺼리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가족이 한자리에 모일 수밖에 없는 날이 찾아오게 되었죠. 명절날 동서내외가 제일 늦게 시댁에 왔는데 얼굴 표정이 정말 오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왔다는 얼굴을 하고 억지로 시댁에 발을 들였습니다. 순식간에 분위기는 가라앉았지만 시동생이 밝은 분위기를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안쓰럽게 느껴지더군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좋게 하려고 웃으면서 동서내외를 맞아주었고, 그래도 명절인 만큼 서로 이해하며 조금씩 밝은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었죠. 정말 다행이었던 건 그날만큼은 서로가 상처를 받을 일도 없었고 최대한 입조심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동서내외가 서로 많은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동서의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다시는 안 좋은 상황이 또다시 발생되지 않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어요. 그렇게 다음날 아침 시모는 전날에 무리를 좀 하셨는지 미리 만들어 놓은 음식들 위주로 알아서 차려 먹으라며 시모는 자리에 누우셨고 동서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준비하고 있는 음식을 봤는데 시모가 만들어 두신 음식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동서에게 뭐 하는 거냐고 물어보니 저를 보며 밝게 웃으면서 솜씨는 없지만 저를 위해 음식 하나는 만들어주고 싶었다고 열심히 동그랑땡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딱 봐도 시모가 만들어두신 동그랑땡과는 차이가 있었지만 동서의 정성에 감동을 받았고 그렇게 아침상을 차려 모두가 한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는데 동서가 만든 음식을 제 앞으로 밀어주더라고요. 저만 먹어야 한다며 저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한껏 기대에 부푼 얼굴로 제가 서둘러 동서의 음식을 먹어주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입을 먹었는데 뭔가 입안에서 퍼지는 냄새가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동서의 표정이 너무 밝아서 차마 맛이 이상하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괜히 그런 말 했다가 좋았던 분위기 망칠 것 같아 힘들게 씹어 삼키게 되었고 동서에게 맛있게 만들었다며 한껏 기분을 올려주었네요. 그런데 하필 제가 맛있다는 말을 한마디 한 순간 남편이 옆에서 동서가 만들어 놓은 음식을 하나 들어 입으로 집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급하게 화장실로 가더니 먹었던 음식을 쏟아내었고 사색이 된 얼굴로 방금 제가 먹은 건 상한 거 아니냐며 동그랑땡에서 역한 냄새가 난다며 남편은 동서를 무섭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줄지어 시동생과 시부 또한 동그랑땡을 한 입 베어 물더니 곧바로 뱉어 버리셨네요. 가족 모두 저를 바라보면서 이미 삼켜버린 동그랑땡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재수씨, 이거 어디서 난 음식이에요?
누가 봐도 이건 상한 거라고요. 본인이 직접 먹어보지도 않고 무작정 식탁 위로 올리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지금 당장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식중독에 걸리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이건 뭐야? 동그랑땡 마트에서 파는 냉동식품이었던 거야? 여기 포장지를 보니까 날짜가 4년이나 지난 거잖아? 동서, 이런 건 확인도 안 하고 무작정 만들면 어떡해? 유통기한이 지난 거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야? 알고 있었는데요? 형님이 워낙 음식에 대한 욕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번 명절에 그동안 처분하지 못했던 냉동식품들 전부 다 가지고 왔죠. 형님은 무식하셔서 입에만 들어갈 수 있는 음식이라면 뭐든 맛있다고 하시잖아요. 저도 솔직히 그런 말이 나올 줄 몰랐는데 저를 보면서 맛있다고 하시길래 정말 깜짝 놀랐다니까요. 덕분에 폐기 처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형님은 워낙 소화가 잘 되셔서 식중독 걸릴 일은 없지 않아요? 배고프실 텐데 어서 드세요. 제 성의를 무시하시면 안 되죠. 이거 만들어 드리려고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설쳤는데 맛있게 먹어줄 수 있는 거죠? 너 지금 유통기한이 4년이나 지난 걸 들고 와선 내 주방에서 요리를 했다는 거야? 너한테 누가 요리하라고 시켰니? 왜 쓸데없는 짓을 저질러서 일을 크게 만들어? 얘 큰애야, 너는 당장 근처에 병원 여러 곳을 찾아봐서 큰 며느리 데리고 다녀오도록 해라. 임신한 몸인데 상한 음식을 먹으면 얼마나 큰일 나는 줄 알아? 뱃속의 아이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고. 어머, 그건 전혀 생각하지 못했네요. 진작 알았으면 가져오지도 않았죠. 그런데 상한 음식 먹어도 유산이 돼요? 그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서 괜찮을 것 같은데? 형님이야, 어차피 먹는 양도 엄청 많으셔서 동그랑땡 하나 먹었다고 큰일 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런 걸로 너무 호들갑 떠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다른 음식들을 더 많이 먹어서 상한 음식을 중화시키면 될 것 같은데? 병원 가시지 말고 그냥 식사하세요. 괜히 왔다 갔다 힘들잖아요? 동서, 솔직하게 말해봐. 내가 임신을 해서 시부모님 사랑 한 몸에 받고 있으니까 그게 질투나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지? 내가 무식해서 음식에 물불 안 가린다고? 어떻게 손윗 사람한테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있어? 동서가 만든 음식 똑같이 한번 먹어봐. 저는 동서가 만든 음식을 하나 집어서 건네주자 기분이 나쁘다는 듯이 강하게 내려쳤고 집안의 분위기는 또다시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 동서는 시댁에서 내쫓기게 되는 안 좋은 상황까지 오고 말았어요. 동서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시댁에서 내쫓겼다는 이유 하나로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쳤고 그걸 지켜보고 있던 시동생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는지 그만 좀 하라며 동서의 뺨에 손을 올려 붙였습니다. 동서는 시동생에게 뺨을 허용하게 될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는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시동생 입에서 동서와의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 좀 해봐야 할 것 같다며 시동생은 차를 타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동서는 멀리 사라져버린 시동생을 바라보며 소리를 질렀고 분노한 눈빛으로 저를 노려보고 있자 시모는 잘못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동서의 얼굴에 소금 한 바가지를 뿌려버렸고 다시는 시모 앞에 나타나지 말라며 온전치 않은 몸으로 동서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결국 그날 이후 동서와 시동생의 관계는 깨지게 되면서 이혼 얘기까지 주고받고 있는 상태였어요. 동서는 더 이상 저희 가족이 아니었고 두 번 다시 만날 일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었던 건 상한 음식을 먹었지만 크게 문제가 있지는 않았어요. 뱃속에 있는 아이도 정상이라는 걸 확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에 시동생은 동서와의 관계를 심각하게 고려하며 정리를 하려고 준비 중이었지만 동서의 마음은 조금 달랐습니다. 시동생과 이혼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었죠.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걸 표현했지만 시동생은 이미 동서에게 더 이상의 미련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 안 좋은 상황 속에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동서의 행동은 상식을 벗어났기 때문에 가족으로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는 상태였죠. 결국 서로 의견이 조율이 되지 않아 소송까지 가게 되면서 끝내 이혼은 성립이 되었고 시동생과 동서는 법적으로 남남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두 번 다시 동서와는 마주칠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동서와 마주하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출산이 거의 다가온 상황 속에 친구가 얼굴 한번 보자고 하길래 간단하게 저녁 한 끼 하고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약속한 시간보다 제가 좀 일찍 도착을 한 터라 친구의 회사를 구경하고 있었고 앉아있는 게 힘이 들어 천천히 걷고 있는데 누군가와 순간적으로 강하게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너무 놀라서 저와 부딪힌 사람에게 화를 내게 되었는데 얼굴을 마주한 순간 저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두 번 다시 만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동서였습니다. 어머, 두 번 다시 얼굴 보고 싶지 않던 형님이 왜 여기 있는 거죠? 이참에 아주 잘 됐네요. 오늘 공개 채용 합격자 발표 날이었는데 하필 저는 탈락을 했거든요. 기분도 좋지 않은데 이런 곳에서 형님을 다시 만나게 될 줄 정말 몰랐네요. 매사에 착한 척만 하시던 형님이 저는 정말 꼴보기가 싫었어요. 항상 모든 관심은 형님만 받고 있었잖아요. 그게 왜 내 잘못인 거야. 시부모님께서는 동서를 정말 많이 아끼고 계셨다고. 이런 상황을 만든 건 전부 동서가 생각 없이 행동한 것들이 문제가 된 거잖아. 이제 와서 그런 거 따지면 뭐 하겠어? 어차피 이제 우리는 가족이 아닌걸. 항상 내가 뭔가 일이 잘 안 풀릴 때 보면 그 주위에는 꼭 형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그때 형님한테 주었던 유통기한 지난 동그랑땡 있잖아요. 그거 형님이 유산되길 바라는 마음에 준 거예요. 식중독이 심하면 유산이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노린 거였는데 모르셨죠? 제가 굳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음식을 뭐하러 만들겠어요. 형님은 제 눈앞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고요. 저기요, 방금 제 친구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일부러 유산을 시키려고 상한 음식을 먹였다고요? 방금 저희 회사에 공개 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때문에 오신 거 아니었나요? 그런데 탈락하신 분 맞으시죠? 과장님, 이분은 추가 합격해서 제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임산부인 제 친구와 나누는 대화를 들었는데요. 저희 회사에 안 좋은 영향만 줄 것 같은 사람이네요. 추가 합격이요? 방금 그 말 진짜예요? 제가 추가 합격이 되었다고요? 그런데 왜 제의를 시킨다는 거죠? 저는 잘못이 없는데요. 저와 만나려고 약속을 잡았던 친구는 회사의 공개 채용 현장에 최종 합격자 발표를 하기 위해 심사위원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의 회사에 동서가 추가 합격이 발표되어 있는 상태였죠.
하지만 저와 나누는 대화를 뒤에서 전부 듣고 있었고 가족들만 알고 있었던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동서는 추가 합격의 제외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동서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더니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 시작했어요. 정말 오랫동안 준비하고 있었고 꼭 회사에 채용이 되고 싶다며 어렵게 찾아온 기회를 망치고 싶지 않다고 저보고 친구에게 좋게 얘기해달라며 눈물까지 보이고 있었네요. 하지만 이미 저도 많은 상처를 받은 상태였고 동서가 상한 음식을 저에게 준 충격적인 이유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용서해줄 마음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결국 동서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땅을 치며 오열을 하고 말았네요. 동서는 저에 대한 모든 걸 질투하고 있었어요. 사소한 거 하나라도 제가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있었고 그런 질투가 결국 자신의 인생까지 망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네요. 이번 계기를 통해 앞으로 동서가 많은 것들을 깨우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무사히 출산을 했고요. 잘생긴 아들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저희 가족에게 언제나 많은 축복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의 가정에도 언제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